안녕하세요. 국립과천과학관의 이정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일상 속의 과학 원리를 통해서 과학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의심하고 질문하라입니다. 강의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은 여기 보이는 메일 주소 penguin천사@kr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과학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과학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관에 들어올 때는 아이들은 주로 나는 과학자가 되겠어 하는 자세로 들어오고, 부모님들도 우리 애가 과학자가 되면 좋겠는데 라는 뜻을 품고 오게 되죠. 하지만 나갈 때는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되게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과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과학자 그러면 실험을 떠올립니다. 과학은 실험을 해야 되잖아. 그럼 어마어마한 실험 장비가 있어야겠지? 그런데 우리 집에는 알코올 램프조차 없는데 무슨 내가 실험을 하겠어? 라고 또 생각들 많이 하죠. 제 친구의 절반이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이 물리학자거든요. 근데 제 물리학자 친구 가운데 실험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컴퓨터만 가지고 돌리고 있어요. 남들이 보면 거의 노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30년 전, 40년 전의 물리학자라면 컴퓨터가 아니라 연습장을 두고 뭔가 풀어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실험이 아니어도 과학을 할 수 있다는 여지가 하나 있을 겁니다. 또 이 과학관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처음에 들어올 때는 난 과학자가 되겠어 하고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나는 안 되겠는데, 내가 과학자가 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야. 우리 애가 과학자가 된다고? 택도 없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데도 이유가 있어요. 과학관에 가면 어마어마한 과학자들이 전시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은 과학자라고 하면 누굴 떠올리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바로 이분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죠. 이분이 문제입니다. 저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좀 없었어야 좋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과학자의 꿈을 꾸는 데는 말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정말로 천재예요. 100년에 한 번 나오는 천재가 과학자의 상징이 돼버리는 바람에 우리는 과학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게 되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의 절반이 과학자라고. 근데 저는 그 친구들에게 대해서 단 한 번도 천재는커녕 아주 똑똑하다는 느낌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나은 것 같아요. 다 고만고만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과학자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 끈기가 있는 사람들,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과학 중에 어떤 과목 좋아하셨나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가운데 뭘 좋아하셨나요? 혹시 난 물리가 정말 좋았어, 물리가 최고였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에 물리가 최고였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빨리 학교에 찾아가셔서 물리 선생님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셔야 됩니다. 물리가 재밌을 수가 없어요. 제 친구의 절반이 물리학자라고 했는데 그 친구들조차도 물리가 제일 재밌는 과목은 아니었습니다. 물리는 그냥 어려운 거예요. 물리, 화학 어려운 겁니다. 요즘 고등학생들은 지구과학을 압도적으로 좋아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지구과학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은 새로 생겼는데 아직 대학에서 지구과학 교육학과를 나오신 선생님들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의 선생님들이 오셔서 지구과학을 강의하곤 하셨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모르고 저희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때는 생물이 제일 쉬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물에 대한 관심도 있고 생물을 이해하기도 편합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너 곤충이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정확한 키워드 2개를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머리, 가슴, 배죠. 그리고 다리가 6개 있다 라는 정확한 키워드를 줍니다. 지네는 당연히 곤충이 아니죠. 다리가 6개가 아니니까요. 수백 개잖아요. 또 거미도 곤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8개고 몸을 머리, 가슴과 배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머리, 가슴, 배가 아니라 몸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요즘의 생물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복제, 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이런 겁니다. 보통 DNA, RNA, 단백질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복제의 메커니즘 배우고 심지어 요즘 같으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나오게 되니까 생물학도 만만한 과목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과학 과목도 쉬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는 것처럼 그 외계인 같은데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 과학 좀 좋아했던 사람들도 아직 외계인 같은데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예전에 학교에서 책에서 읽었었던 뭐 프록시마 센타우리 막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태양을 우습게 보면 안 되죠. 태양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오는데 겨울에는 8분 19초, 여름에는 8분 20초가 걸립니다. 엄청나게 멀죠. 가장 가까운 별은 뭐 프록시마 센타우리는요. 빛의 속도가 4년 3개월이 걸려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는 달입니다. 빛이 지구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잖아요. 근데 달까지는 가는데 1.3초 정도가 걸립니다. 똑딱 윽 하면 달에 도착해요. 또 똑딱 윽 하면 달에서 반사된 빛이 지구에 옵니다. 그런데 1.3초밖에 안 걸리는 달까지 근처까지 가본 사람이 21명? 그 내려본 사람은 12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니 1.3초밖에 안 걸리는데 내려본 사람이 1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지금 달에 간 지 50년이 지났는데요. 왜 그럴까요? 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멀어서 거기까지 가는 기가 지구에서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던 거죠. 돌아가신 스티븐 호킹 박사님께서 지구가 이렇게 지구는 환경 때문에 인류가 살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지구를 탈출해서 화성으로 가자고 합니다. 우리가 화성으로 갈 수 있을까요? 화성까지요. 빛의 속도로 3분 2초가 걸립니다. 아까 지금 이 슬라이드를 처음 보여줄 때 시작했던 빛이 아주 조금밖에 안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성까지에 가서 오는 여행은 생각이 못하죠. 지금 화성까지 가는 프로젝트에서는 어떻습니까? 가는 것까지 표만 파는 거죠. 돌아오는 것까지는 보장해 주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외계인은 전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우주에 우리만 산다는 건 낭비잖아요. 또 지구가 특별한 천체도 아니고 인류가 특별한 생물체도 아닌데 지구와 비슷한 조건의 천체들은 행성은 많을 거고 생겼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생명이 발생했을 것이고 진화 과정 속에서는 인간만큼 아니면 인간보다 더 뛰어난 그 고만고만한 지적 생명체가 생겼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죠. 하지만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물리 법칙은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보다 빠를 수는 없거든요. 또 생명체의 수명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불가능할 겁니다. 이거 우주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크면 중심을 알지 못합니다. 되게 작은 곳에 있으면요, 제가 있는 이 스튜디오 방에서는 중심이 어딘지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대공원을 갔다 합시다. 서울대공원에서 어디가 중심인지 알 수가 있나요? 우리 눈의 시야로는 중심을 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자기가 있는 곳을 중심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천동설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천동설은 뭐냐면 이 우주의 중심이 지구야. 지구,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 그 다음에 별들이 있습니다. 천왕성과 해왕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천동설을 내세울 때는 망원경이 없었기 때문에 천왕성과 해왕성은 보지도 못했던 거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천동설의 주창자, 천동설에 가장 잘 설명하신 분은 24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거든요. 여러분이 전공이 뭐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가장 첫 번째 개론 시간에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나온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입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새해가 됐을 때 여러분도 아마
부모님과 정동진에 가보셨을 겁니다. 일출을 보러 갔죠. 해가 딱 보이는 순간에 부모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철수야 영희야, 떠오른 태양을 보거라 라고 이야기하지, 그 어떤 부모님도 영희야 철수야, 지금 지평선이 동쪽을 향해 기울고 있는 게 느껴지니? 라고 말하시는 부모님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는 학교에서 이미 지동설이 맞다고 배웠어요.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우리의 중심이 있고 태양이 뜨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 우리 몰랐던 옛날 사람들은 당연히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이상한 현상을 관찰합니다. 화성을 보는데 화성이 점점 쭉 앞으로 가다가 어느 날 다시 뒤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화성의 역행이라고 합니다. 화성의 순행, 역행, 순행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면 화성은 지구에서 볼 때 항상 앞으로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게 됩니까? 사람들은 설명할 수가 없죠. 이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못 본 척합니다. 자기 설명하면 못 본 척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오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화성이 뜨는 걸 봤더니요, 점점 뜨는 위치가 조금씩 변하다가 앞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뒤로 가던데요. 그거 다시 앞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렇게 관찰하고 온 사람에게 그 당시 과학자들은 윽박지릅니다. 여보게 김서방, 아니 화성이 무슨 발이 달렸나? 어떻게 앞으로 가다 뒤로 가다 다시 앞으로 가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말씀하고도 어긋나잖아.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려면 앞으로 날 찾아오지도 말라고 라고 윽박지르고 보내고 말자.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600년쯤 지난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가 기가 막힌 장치를 발견합니다. 바로 주전원이죠. 지구를 중심으로 화성이 도는데 화성이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주전원이라고 하는 작은 원을 그리면서 도는 거예요. 그럼 지구에서 봤을 때는 화성이 앞으로 갔다가 주전을 돌면서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대단한 장치입니다.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완벽한 원운동을 한다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체계에 흠집을 주지 않으면서도 화성의 역행을 설명해낸 거죠. 한꺼번에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벌어지는 장면은 지구 중심설, 천동설입니다. 지구 중심으로 다양한 행성들이 있죠. 천동설에서는 그 화성의 역행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주전원이 있어야 했습니다. 좋은 설명이죠. 완벽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있네. 뭐냐면 태양하고 지구의 자리를 맞바꾸는 겁니다. 태양하고 지구의 자리를 맞바꾸면 태양이 지구와 달 자리에 오고 지구와 달이 태양의 자리에 가 있죠. 그렇게 되면 태양을 주 사이에 두고 지구와 화성이 돌게 됩니다. 근데 지구와 화성은 공전 반지름이 다르잖아요. 또 1년의 길이도 달라요. 지구는 1년이 365일인데요. 화성은 1년이 지구 일로 치면 687일입니다. 그러니까 속도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지구에서 화성을 보면 화성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역행 현상을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간단한 설명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천동설은 틀렸고 지동설은 맞았다가 아니라 천동설로도 설명할 수 있고 지동설로도 설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우주에 모이는 현상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어도 되고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어도 돼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거 두 개 한꺼번에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그걸 정리한 게 1543년에 천체 회전에 대한 책이었는데요. 이 책이 금서가 된 건 1616년입니다. 그 당시는 지동설 이야기만 해도 불태워 죽일 때였잖아요. 그런데 무려 70년 동안 이 책은 금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금서가 아니었을까요? 책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책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이해를 해야 이건 위험한 이야기구나 금서를 시켰죠. 근데 아무도 그 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책을 이해한 사람이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그 당시 파도바 대학의 수학과 교수였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드디어 이해를 하고 어디 다니면서 지동설을 설명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로마 교황청에서 이게 큰일 날 책이네 하면서 코페르니쿠스의 천체 회전에 대하여를 금서를 만들고선
갈릴레오에게 겁을 주는 거죠. 너 까불래? 어디 다니면서 계속 지동설 이야기하면 너 혼날 줄 알아? 새로운 진리를 알게 된 과학자가 교회가 핍박을 한다고 입을 다물고 살 수 있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자들은 어떤 핍박이 들어와도 진리를 설파하고 다녀야 될 것 같죠. 하지만 그런 과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과학자들도 보통 사람들이고요. 더 가장이고 그래서 지켜야 될 가족도 있고 자기 목숨도 무섭고 그래서 입을 꼭 다물고 삽니다. 근데 그런 어느 날 자기의 친구가 교황이 돼요. 우르노바 8세가 자기 친구였거든요. 자신감 생기죠. 야, 설마 내 친구가 나를 갖다 불태워 죽이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기다 파도바 대학의 수학과 교수였는데 조금 있다가는 메디치 가문의 궁정 철학자로 취직하는 거예요. 궁정 철학자는 신학자의 월급보다 더 많았어요. 그 당시는 대학의 수학자는 신학자의 월급의 12분의 1을 받았습니다. 연봉에. 그러니까 신학자 한 달 월급 갖고 수학자 1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형편이 좋지는 않죠. 하지만 갈릴레오는 온갖 재주가 많은 사람이어가지고요. 잘 살긴 했어요. 과외도 하고 하숙도 치고 온갖 기구들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스폰서도 많이 두기도 했고요. 그러다 이제 메디치 가문의 궁정 철학자로 취직했죠. 근데 궁정 철학자는 신학자 말고 월급을 받아요. 또 피렌체 대학의 수학 교수도 경험했거든요. 투잡을 가진 거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는 뭔가 명확한 책을 쓰고 싶은 거예요. 천체회전에 대한 지동설부터 맞고 천동설 맞아 복잡하잖아요. 한 가지만 딱 되는 책을 씁니다. 그 책이 바로 두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라는 책이죠. 그러니까 지구 역사 최초의 고유한 과학서라고 생각해요. 되게 재미있는 책입니다. 좀 잘 설명해주고 또 갈릴레오가 틀린 이야기도 잘 설명해주죠. 이 두 개를 천동설과 지동설을 이제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왼쪽에 보이는 장면이 지동설이죠. 지동설은 중심이 태양입니다. 여러분이 오른쪽에 보신 장면이 천동설이에요. 천동설 되게 복잡합니다. 보기는 아름다워요. 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조물주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태양계를 설계할 때 지동설과 천동설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겠습니까? 당연히 지동설처럼 설계할 겁니다. 왜? 단순하니까. 천동설은 머릿속에 설계도를 그리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천동설주의자들이 정말 천재였나 봐요. 이 복잡한 설계도를 가지고도 일식과 월식을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었거든요. 100년에 한두 명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요, 일식과 월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천문학과를 나온 사람이라면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도가 간단하기 때문이죠. 누가 보더라도 지동설로도 설명할 수 있고 천동설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지동설은 간단히 설명하고 천동설 복잡하게 설명합니다. 또 나중에는 갈릴레오는 도저히 천동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증거들도 찾아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동설이 지구를, 유럽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람 때문이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가 너무나 컸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에 어긋난다는 것은 큰일 날 일인 거예요. 나쁜 놈이 돼버린 거예요. 야, 너 철수랑 놀지 마. 왜 철수랑 놀면 안 되는데? 아니, 철수 그 자식이 있잖아. 아리스토텔레스 쌤을 의심했네? 와, 철수 그놈 정말 나쁜 놈이네. 나 걔랑 어울리면 안 되겠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쌤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순간 나쁜 놈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나중에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가지고서 완벽한 증거를 보여준 다음에야 서서히 바뀌게 돼요. 의학파에도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의학파에도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의학파가 있고 갈렌 학파가 있었습니다. 갈렌 학파들이 어느 날 사람을 해부해 보니까 신경이 뇌에서 나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린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신경은 뭐 뇌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뇌에서부터 척추로 이어져서 온 말단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의학파들에게 찾아갑니다. 여보게들, 우리가 해부를 해봤더니 글쎄 신경이 뇌에서 나오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의학파들이 깜짝 놀라요. 야, 자네 정말 대단한 발견을 했네. 그래요. 야, 우린 자네들의 그 해부의 결과를 의심하지 않아. 그런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 아니 뭐냐면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서 이미 신경은 심장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시고 책에도 쓰셨네. 그럼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아닌가? 우리는 자네의 연구 결과를 의심하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 제자니까
그냥 앞으로는 우리도 그냥 계속 신경은 심장에서 나온다고 믿고 가르치겠네. 자네들은 그냥 신경은 뇌에서 나온다고 가르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권위가 강했습니다. 저는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권위는 중요하죠. 대통령의 권위 인정하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권위가 없는 대통령 우리는 뭐 따르고 싶지 않죠. 하지만 권위주의에 빠지면 안 되죠. 우리 선생님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학생과 교사들이 다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권위주의에 빠진 선생님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도 권위주의에 빠지면 나중에 감옥 가더라고요.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른 겁니다. 권위는 지켜야 되는 거고 권위주의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갈릴레오는 천문학자고 저는 생화학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문학을 더 많이 할까요? 천문학자 갈릴레오와 생화학자 이정목. 혹시 갈릴레오가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갈릴레오는요 수백 년 전 사람입니다. 그분은 이것도 몰랐어요. 그분은 태양 중심으로 행성들이 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태양은 엄청난 속도로 날아갑니다. 태양이 날아가는 속도는 태양 주변을 도는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가 더 빨라요. 태양은 2억 2,500만 년을 주기로 우리의 은하 중심을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날아가는 태양을 쫓아가면서 지구가 돌고 있어요. 행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쫓아가면서 도는 거죠. 그 달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지구를 또 쫓아가면서 돌면서 가야 되니까요. 갈릴레오 몰랐습니다. 그 옛날 사람들이 저보다 더 많이 할 수는 없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는 찰스 다윈입니다. 근데 찰스 다윈과 저를 비교하면 누가 진화 이론을 더 많이 할까요? 여러분 이제 답을 아셨겠지만 제가 훨씬 많이 합니다. 찰스 다윈은 맨델의 유전 법칙도 모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찰스 다윈이 맨델의 유전 법칙만 이해해서도 그분의 고민의 절반 정도는 해결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잖아요. 우열의 법칙 3대1, 뭐 1대 2대 1,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뭐 9대 3대 3대 1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몰랐어요 그분요. 갈릴레오와 저를 비교하고 찰스 다윈과 저를 비교하면 누가 더 훌륭한 과학자일까요? 당연히 갈릴레오나 찰스 다윈이 저보다 더 훌륭한 과학자입니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그들과 저를 비교하자고 제가 물은 것 자체가 죄스러울 정도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생각하는 방법을 만든 사람들이고 저는 그들이 만들어낸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 지식을 쌓아갔을 뿐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과학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과학을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과학을 영원히 쫓아가지 못합니다. 나중에 자녀들을 낳아서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나도 과학 좀 제법 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셨으니까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중학생만 돼도요. 중학생의 과학책을 보고 가르치려면 가르치기 어려울 겁니다. 그 사이에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거든요. 초등학생에게 야 DNA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 딱 물어보면 애들은 대뜸 이중 나선 구조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DNA 이중 나선 구조를 1983년에 대학 가서 처음 알았어요. 제가 대학 가서 처음 알았던 이야기들을 요즘은 이런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지식은 엄청나게 빨리 발전해서 그걸 다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 과학을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과학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근데 칼 세이건, 코스모스를 쓰신 칼 세이건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학은 단순한 지식의 집합이 아니라 과학은 생각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이죠. 저도 그렇다고 동감합니다. 과학은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과학이 단순한 지식의 집합이라고 한다면 찰스 다윈이나 갈릴레오 선생님은 저를 쫓아오지도 못합니다. 제가 그들을 선생이라고 부를 이유도 없어요. 근데 제가 갈릴레오와 찰스 다윈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존경하고 그의 발톱만큼이라도 담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들은 생각하는 방법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를 쓴 유발 하라리가 다 아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꼭 권하는 책입니다. 많은 과학자들 또 많은 지식인들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많이 비판하는데요. 왜냐하면 틀린 이야기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책에는 틀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정보를 교류해 나가면 되죠. 그 책은 가장 새 책이 가장 최신 정보를 담고 있겠죠.
저는 유발 하라의 이 책의 사피엔스 가운데 바로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과학은 이그노라무스, 우리는 모른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바로 이 말이죠. 세계 일주를 유럽 사람보다 동양 사람이 먼저 합니다. 중국의 정화함대가 전 세계를 다녀요. 서양 사람들은 세계 일주하면서 뭐 합니까? 침략하고 약탈하고 뭐 살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의 정화함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쭉 가가지고요. 이건 우리 황제의 선물이요 하고 선물 주고 옵니다. 친선을 맺고 와요. 차원이 아주 그냥 그 태도가 다르죠. 그런데 웃기게도 정화함대는 아프리카도 갔었거든요. 아프리카 해안선만 쭉 따라다니고 갔다 왔죠. 선물 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세계 지도를 그리는데 아프리카 내부도 그리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아니 중국이 얼마나 큰 나라야. 중국 내부 이렇게 생겼던데 뭐 아프리카 내부도 이렇게 생겼겠지. 지레 짐작으로 그려버리고 맙니다. 그 후에 이동했던 유럽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꼭 과학자를 태우고 들어갑니다. 찰스 다윈이 탔던 비그로도 군함이었거든요. 그 비그로의 사명은 뭐냐면 남아메리카의 결국 침략을 위해서 남아메리카 해안 지도를 그리는 게 목표였습니다. 해안 지도를 그리는데 왜 과학자를 태우고 갑니까? 우린 남미에 대해서 몰라. 그러니까 과학자를 태우고 가서 이 사람이 조사하고 연구하고 기록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그노라무스의 정신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모른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유럽보다 중국이 훨씬 더 높은 문명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른다. 이그노라무스의 기반을 뒀던 유럽은 현대 과학을 일궈냈고 그 당시에 훨씬 더 높은 문명을 이뤘던 중국은 한참 뒤처졌죠. 이제서야 막 쫓아가느라고 노력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생각하는 태도이고 방법이고 또 우리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요즘 너무나 바빠지신 분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고 애정하는 그 양자 물리학자 김상옥 교수가 이런 얘기합니다. 과학은 지식의 집합체가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태도이자 사고 방식이다라고요. 과학은 지식의 집합체가 아니라는 것은 뭐 칼 세이건의 이야기도 똑같죠. 또 세상을 뭐 사고 방식이라도 칼 세이건의 이야기예요. 이게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새로운 거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뭘까요? 과학자들의 세상을 대하는 태도. 저는 그것을 바로 겸손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마 인문학자들하고 과학자들하고 가장 큰 차이일 거예요. 제가 또 역사학회에 기조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초대를 받아가지고요. 기조 강연 끝난 다음에 그 질문을 받잖아요. 첫 번째 질문하신 분이 그 학회의 원로학자였습니다. 옛날 회장님이. 그분이서 먼저 마이크를 잡고 질문하시는데 5분이 지나도록 물음표가 안 나와요. 이 질문인지 저한테 뭐 가르치려고 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굳이 저한테뿐만 아니라 거기 모든 사람들에게 이건 이런 거야라고 가르치는 거죠. 제가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아니 질문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는데 아직 5분이 지나도록 물음표가 안 나오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꾹꾹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5분이 지났는데 물음표가 안 나왔습니다. 질문은 물음표가 나와야 되거든요. 앞으로 2문장 안에 물음표를 달아주십시오 하고 했더니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그분이 질문을 그만뒀는데 결국 질문을 잘 못 받은 거예요. 아무도 나머지 시간에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연계, 과학계에서의 학회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되게 2-3줄 안에 질문을 하고요. 그 답도 되게 간단하게 해나갑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했는데 독일에서 공부할 때 가장 좋은 점은 매년 노벨상 수상자를 직접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노벨상 수상자 대가들한테 배울 때의 좋은 점은 내가 요 짧은 강의를 통해서 한 2-3시간의 강의를 통해서 내가 확 성장하는 걸 느껴요. 대가한테 배우는 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공룡을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절대 공룡학자라고 오해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고비 사막에 우리나라 이용남 박사님 등등과 함께 탐사를 갔는데요. 그냥 시민으로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린첸 바스볼트하고 제가 그래서 한 2번째로 존경하는 그 노학자하고 적어도 하루는 단둘이서 탐사를 할 수가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대가와 단둘이서 하루를 다니면서
포인트를 짚으면서 배울 때 느낌이 뭐냐면 내가 이분에게 아마 한 달 동안 세미나를 받아도 이만큼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정도였던 거예요. 근데 그 노벨상 수상자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세미나 할 때 보면 어차피 노벨상 수상자들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분이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한 20-30분 정도의 짧은 강의만 하세요. 나는 요즘 이런 걸 뭐 하고 있다,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정도죠. 한 30분 강의하고 나머지 뭐 1시간 반이나 2시간 반은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을 받을 때 학생들이 저 앞에 이제 교수들 쭉 앉아 있고 그다음에 박사장 앉아 있고 그다음에 석사장 쭉 앉아 있잖아요. 학부생 몇 명 또 뒤에 있고 그렇죠. 주로 이제 처음에 교수님들이 뭐 질문들을 하죠. 뭐 궁금하니까 통찰력 있는 질문들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박사들이 또 몇몇 가지 자기들이 고민을 질문을 합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석사과정들이 우르르 질문들을 쏟아내는데 제가 처음 그 과정을 강좌 먹을 때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생각했던 질문을 할 때는 왜 질문할 때 뭐 세계 표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저도 그게 잘 안 됐는데 딱 3단계가 필요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칭찬이에요. 되게 외교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저 처음에 자기소개하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는 선생님 뭐예요? 하는데 거기서는 꼭 선생님 저는 뭐 어느 교수님 밑에서 뭘 연구하고 있는 뭐 석사과정 누구입니다. 라고 그냥 짧게 자기 소개를 해요. 어떤 때는 지나치게 많이 소개하는 친구도 있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분에게 자기를 어필할까 해서. 근데 짧은 소개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가 중요한 게요. 칭찬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들었고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서 당신에게 내가 얼마나 고마움을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하죠. 세 번째 가서야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를 빼먹고 세 번째 하는데 제가 독일에 가서 그 교수님들에게 많이 지적받았어요. 저 손 잘 안 들었거든요. 우리 손 잘 안 들고 그냥 얘기하잖아요. 손 들고 얘기하고 손 들었는데 날 자기를 못 보면 일단 아무 때나 그냥 소리쳐서 하거든요. 그건 괜찮아요. 난 이미 손을 들었는데 날 집어가지 않았으니까 난 질문할 권리가 있어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손도 안 들었는데 이야기하는데 또 자기 소개도 안 하고 교수님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아시아가 있는데 소개도 안 했지 그다음에 뭐 칭찬도 안 해주고 다투고 물어보니까 좀 불쾌했었나 봐요. 소문이 돌아와서 난 이제 지도 교수님이 너 그러지 마 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할 때 이야기가 선생님 이분 얼마나 멋진 연구하고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 선생님이 뭐 교과서를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됐는데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최신 논문 갖고 와가지고 팔랑팔랑 흔듭니다. 팔랑팔랑 흔들면서 선생님이 이 데이터를 이렇게 해석했는데 말이 됩니까 이건? 틀린 거 아닙니까? 따지는 거예요. 석사과정 학생이 노벨상 수상자에게 그러면 노벨상 수상자가 자기 속으로 보면 택도 없는 질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충실하게 설명합니다. 자네가 그렇게 설명한 이유가 있어. 나도 자네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래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네. 참 좋은 생각이고 좋은 아이디어야. 근데 자네가 놓친 게 있어.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이러해서 이거지. 대답을 충실하게 해줘요. 그러면 질문했던 학생이 그렇군요. 정말 감사 이제 이해했습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학생이 일어나서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걸 끊임없이 1시간 반, 2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취직할 때 압박 면접하듯이 교수를 계속 압박을 합니다. 처음에 되게 당황했어요. 얘네들이 뭐야? 이제 석사정 들어온 애들이 노벨상 수상자에 뭐 하는 짓이야? 근데 그러고 있어요. 끝나고 나면 어떡합니까? 전 세계 똑같아요. 오늘 열강을 해주신 선생님에게 뜨거운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하고서 이제 우리 이제 저거 하죠. 기념사진 찍을 테니까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러면 교수님은 나오고요. 학생들 우렁탕 나갑니다. 안 나오고 나가는 정도 그냥 나가는 게 우렁탕탕 나가요. 이거 버릇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매너가 없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밖에 나가니까 한 줄로 줄 쫙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300명 있었는데 막 줄을 빨리 앞서게 서야지. 그래도 이 노벨상 수상자에게 논문에 사인 한번 받아보지. 악수 한번 해봐야지. 그 다음에 사진 한번 찍어봐야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았을 뿐인 거죠.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다는 게 뭐냐면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그 교수님의 태도가 이겁니다. 그분이 가졌던 태도가 바로 겸손함이거든요. 과학자가 갖는 겸손함. 겸손함에 대해서 그 팩트 플리스를 쓴 샌스 로슬링이 이렇게 잘 정리했습니다. 겸손이란 본능과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것이자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을 때 기존 의견을 기꺼이 바꾸는 것이다.
과학자의 태도 겸손함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본능과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 나는 그렇게 천재가 아니야.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야. 나는 이만큼밖에 몰라. 하고 인정하는 게 첫 번째죠. 두 번째가 모른다고 말한 걸 가리키지 않은 겁니다. 과학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이 이겁니다. 몰라. 아니 모르면 왜 나왔어요? 말할 정도로 걱정될 때 모른단 말 되게 잘해요. 과학자만 모아놓고요. 뭐 예능 프로 하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럼 다 몰라요 하기 때문이죠. 근데 과학자들 모른단 말을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세 번째가 이거예요. 더 어려운 겁니다.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기존 의견을 기꺼이 바꾸는 거예요. 인문학 하시는 분들이 잘 못하는 게 이겁니다.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자연과학에서는 좋은 제자는 선생님의 이론을 풍성하게 하는 다양한 증거들을 발견한 사람들이 좋은 제자죠. 최고의 제자는요, 선생님이 틀렸다는 것을 밝힌 제자가 최고의 제자입니다. 과학은 그런 식으로 발전해요. 틀렸다. 과학은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답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과학일 뿐이에요. 진리를 찾고 싶으면 교회나 절에 가셔야 됩니다. 과학관에 와서 진리를 찾으면 안 되죠. 근데 아마 인문학에서는 어떤 진리를 말씀하시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론을 바꾸는데 어려움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이 과학의 중요한 요소로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과학이란 의심에 대한 잠정적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단언합니다. 의심하고 의심해야 돼요. 천동설을 지동설로 넘어올 때 가장 중요했던 증거가 갈릴레오가 목성에서 발견한 4개의 달이었습니다. 모든 천체는 지구를 돈다 그랬는데 목성에 달이 4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리스토텔레스 틀렸다는 증거가 됐거든요. 근데요, 지금은요, 목성의 달이 79개예요. 4개가 아니라 79개입니다. 끊임없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해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 답은 절대 진리가 아니고, 과학은 답이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의심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의심하지 못하면 사입이에요. 의심하지 못하게 하면 사입입니다. 의심하게 해야 진짜인 거예요. 제가 이제 독일에 처음 갔을 때 교수님이 자기 논문을 쫙 읽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 되게 영광이었어요. 처음 갔는데 자기의 박사학위 논문을 읽으라면서, 야, 이 사람 날 제자로 받아주는구나. 쫙 일주일 후에 만나재요. 일주일 읽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틀린 얘기 너무 많은 거예요. 서론부터 틀립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가가지고 이제 꽤 많이 찾아갔는데 선생님한테 어떻게 읽어왔냐 그러니까, 아, 선생님 다 얘기했죠. 많이 배웠습니다. 하다가 이제 읽어보니 그래도 이게 너무나 큰 게 있어서 선생님 논문을 읽었는데 이것까지 얘기하지 않으면 안 읽은다고 생각할까봐 서론에서 이런 얘기를 쓰셨는데 그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거 맞지, 틀린 이야기야 그러더라고. 분위기 좋네 하고서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고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막 그러니까 짜증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표정이 바뀌어요. 내가 괜한 얘기했나 보다. 괜히 교수님 박사학위 논문에 트집 잡다가 이제 미운 털 박히기 시작했네. 근데 뭐 이미 박힌 건데 다 얘기해보자. 막 계속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약간 짜증내면서 그건 자질구레한 거 말고 큰 거만 이야기하게. 큰 거 이거 해서 7가지를 확실히 틀었습니다. 이거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깔깔깔 웃으시면서 야, 3개 더 찾아와 그러더라고요. 10개가 중요한 게 틀렸는데 왜 3개밖에 못 찾아? 7개 못 찾았어. 일주일 시간 더 줄 테니까 3개를 더 찾아와 그래요. 일주일 동안 더 읽었는데 못 찾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실험실 선배한테 가가지고 사정 얘기하니까 3개 더 알려주더라고요. 선생님한테 내가 찾은 그 척하면서 10개 다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막 좋아하면서 드디어 넌 실험을 시작할 수 있네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내가 좋아서 저 멀리 코리아에서 독일까지 왔지. 그런데 있잖아, 넌 날 믿으면 안 되고 날 의심해야 돼. 나도 너를 의심할 거야. 너가 갖고 오는 모든 데이터 의심할 거거든. 꼬치꼬치 물어볼 테니까 넌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우리 너와 나 사이에는 그 건강한 긴장관계를 갖자고 이런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의심하게 하면 의심을 촉진하는 게 바로 과학자, 과학 선생님이거든요. 의심하지 못하게. 너가 감히 막 자식이 이제 들어오면서 내 논문을 의심해. 정말 얼척없는 놈이네. 너 정말 그 자식이 뭐야 인마.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선생님이 박사 지도교수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날로 실험실 그 랩을 나오십시오. 그분은 사입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자님 말씀입니다.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심 불호학 기폐야정. 사람들이 믿기만을 좋아하고 호심, 믿기를 좋아하고 불호학,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건 공부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패단이야. 그런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나
공자나 똑같은 식으로 공부를 했더라고. 실판에 막 쓰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설명하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되는 거예요. 계속 의심이 반복돼서 공부를 하는 거였거든요. 공자님이 말씀하십니다. 공부하고 의심하고 질문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무턱대고 믿기만을 좋아하면 그건 공부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패단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대학 생활할 때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그겁니다. 의심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한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의심스러워서 질문하는 게 그게 진짜 질문입니다. 에이, 질문이 뭐가 어렵다고요? 질문은 어렵습니다.